슐로스 홀트 스티켄드로. 모 금속 부품 회사에서 근무하던 56살의 클라우스 오. 이 회사에서 무려 38년 동안 근무하며 늘 성실 근면한 모습을 보여준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5월 그의 추악한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26살의 직원 B 씨는요. 점심 대용으로 싸온 샌드위치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요. 샌드위치 위에 뿌려진 수상한 가루를 발견. 이상한 낌새를 느낀 B 씨는 곧바로 노동조합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조합 측에선 CCTV 확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B 씨의 도시락을 열어서 무언가를 뿌리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어머. 그 남성은 바로 클라우스 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클라우스 오의 가방을 수색했는데요. 역시나 그의 가방 속에서 흰색 가루가 담긴 병을 발견합니다. 곧바로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뭐 소금이나 설탕했으면 좋겠다. 마약인가? 이 흰색 가루의 정체는 바로 아세트산 납. 나? 중금속이잖아요. 중금속입니다. 독성 물질 아니에요? 독성물질이죠. 이 아세트산 납은 심각한 장기 손상을 야기하는 독성물질인데요. 에? 경찰은 뒤이어 클라우스 오의 집까지 수색합니다. 그의 집에서 추가로 발견된 건 아세트산 납과 비슷한 성질의 수온, 납, 카드뮴 등 여러 종류의 독성물질. 아니 왜 그런 물질을 집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 혹시 그리고 그 피해자 B 씨 그 뚜껑에다 발라놨다 그랬는데 네. 원한 관계입니까 혹시? 아, 이 사람 하나였다면 원한 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직장 동료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정말 상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무려 21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럼 혹시 묻지마 범죄? 지난 2000년 이후에 이 회사에서 숨진 근로자가 총 21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요. 대부분 급작스럽게 중금속 독극물이 야기할 수 있는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현재 독일에선 이 사건을 두고 약 1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클라우스 오는 묵비권을 행사,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에 대해선 뻔뻔하게도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법의 심판대 위에 선 샌드위치 킬러. 무고한 생명을 유리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일본 요코하마시의 한 요양병원. 이 병원에서 지내게 된 88살의 노인 야마키 씨. 그런데 이번 6일 만에 돌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랬대요? 그런데 고인의 링거에게 이상할 만큼 많은 거품이 발견. 이에 병원 측에서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날 공개된 고 야마키의 부검 결과 계면 활성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사 과정 중 야마키가 숨지기 이틀 전 사망한 다른 노인 역시 이물질에 의한 중독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에선 연쇄 살인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돌입.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병원 내부의 방범 카메라는 전무했고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10개월이 지난 2018년 7월 경찰은 한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누군가요? 옆에 있던 다른 환자예요? 바로 요양병원의 수간호사 구보키 아유미였습니다. 간호복을 조사하던 중 구보키 옷주머니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발견된 데다가 어머. 이 계면활성제를 투여한 날로 추정되는 날에 그녀가 야간 당번을 썼던 것이죠. 결국 80대 노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간호사 구보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 중 제가 2명만 죽인 것 같아요. 자신이 무려 20여 명의 환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로써 이 요양병원 병동에서 발생한 연쇄 사망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범행 동기가 다시 한번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환자가 죽으면 유족들한테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데 귀찮았어요. 귀찮아서 간호사 일은 왜 합니까? 당시 일본 언론은 백의의 천사 탈을 쓴 악마다라며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냈고요.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코하마 시내병원의 약 90%가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2015년 11월 대한민국 한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이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합니다. 무슨 사건이죠? 왜 또 법정 최고형이나 나왔을까요? 자, 2015년 4월 25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 S씨는 경기도의 한 미용실에서 두피 관리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늦은 저녁 같은 동네에 사는 한 남성이 S씨를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S씨가 따라간 곳엔 3명의 여고생과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자, 여고생과 남성들의 권유로 함께 술까지 먹게 된 S씨. 그런데 S씨는 그만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마는데 눈을 떠보니 그가 와 있는 곳은 한 숙박업소. 그런데 동행한 두 남성은 찰칵 이렇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S씨 옆에 여고생이 함께 누운 모습이었는데 와, 뭐야? 협박했구나. 아, 저렇게 저 증거사진 남겨가지고. 자, 그리고 그때부터 더 추악한 악마의 본색을 드러낸 그들. 너 원조교체 저지른 거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돈 입금해. 그냥 돈이 어딨어. 자, 이때부터 S씨에겐 1분 1초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일당들은 S씨를 가둬놓은 채로 사진을 빌미로 계속 돈을 요구했고요. S씨의 가족들 역시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는데요. 하지만 S씨는 돈이 없다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여고생들과 두 남성은 S씨를 향해 무차별적인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를 화가 나게 만드는 건 또 그들은 지적장애가 있던 S씨가 자신의 범죄 행각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특히나 머리에 집중적인 폭력을 가했던 겁니다. 인간 말종들이네 정말. 자, 이 잔인한 폭행은 무려 34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우와. 아, 그러면 저 어떻게 좀 풀려나게 된 거예요? 자, 불행 중 다행히도 당시 함께 있던 여고생 중에 한 명이 죄책감을 느껴서 경찰에 자수를 하면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인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군요. 네, 그렇죠. 이 사건이 알려진 뒤 각종 언론에선 악마가 된 여고생들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 그리고 담당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범죄라며 미성년자인 이들에게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는데요. 현재 피해자인 S씨는 심한 폭행으로 뇌 손상 및 실명 위기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디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행방불명된 등산객을 찾기 위해 홋카이도 다이세츠 산 위를 날던 경찰 헬리콥터. 순간 기묘한 문양을 발견합니다. 그 문양은 바로 SOS라고 쓰인 구조 문자였죠. 그리고 실종된 등산객이 무사히 구조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쉰 그 순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 SOS 문자를 쓴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또 다른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산속을 샅샅이 뒤진 경찰. 그러던 어느 날 SOS 문자 인근에서 유골의 파편과 카세트 테이프, 소형 녹음기가 든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 속에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들려오는 건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 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 그렇게 경찰은 유골과 유류품을 테이프 속 남자의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유골의 신원이 여성이었던 거죠. 어머, 남자 아니었어? 게다가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저 다급한 외침. 하지만 SOS 문자 인근 그 어디에도 벼랑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행방불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고요. 결국 두 연인의 신원을 확인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건이 해결되면서 경찰은 유가족에게 유류품을 전달하는데요. 그런데 이 목소리는 우리 애가 아니에요. 뭐야, 또 테이프 속 목소리는 행방불명된 남자가 아니라는 거였죠. 뭐야 또? 나오는 사람이 결국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수사는 또다시 미궁에 빠지는데요. 지금까지 일본 최대의 조난 미스터리로 불리는 이 사건. 과연 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인도 북부에 위치한 하리아나주. 이곳에 살고 있는 53살의 수니타 대비는 아주 섬뜩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눈앞에 발생한 강한 불빛에 놀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이 누군가에 의해 그녀의 머리카락이 모두 잘려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이틀 뒤 이웃인 아샤 데비 역시 수니타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짧은 찰나의 순간에 범인은 욕실에 들어와 아샤의 의식을 빼앗고 머리카락을 자른 뒤 마치 겁을 주듯 바닥에 던져놓고 유유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 하는 거야 라는 느낌 받았겠죠. 머리만 자르고 봐주는 거야? 뭐 이거도 아니고. 그 순간에 진짜 오만 생각 다 들었겠죠. 그렇죠. 이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 다행히 피해자들이 아득한 의식 사이로 범인의 모습을 기억해 드디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나 싶었습니다. 그런 범인은 밝은 색깔 옷을 입은 노인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본 범인은 젊은 여자였다고. 범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엇갈린 증언, 그리고 하리아나주를 기점으로 인근 라자스탄주, 수도인 델리에서도 이 기이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점차 범행이 확대되자 주민들 사이에선 범죄 조직의 소행이다, 주술사가 저주를 내린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직접 자경단을 꾸려서 유령 이발사를 찾는다며 흉기로 무장한 채 낯선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유령 이발사의 정체, 과연 실체가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아이의 사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일본 3대 실종 사건으로 꼽히는 마츠오카 시냐의 사진입니다. 다 20초 사이에 일어난 실종 사건. 지금부터 재조명하겠습니다. 20초. 1989년 3월 7일, 당시 4살이던 마츠오카 시냐와 그의 가족들은 외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쿠시마현에 있는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자, 시냐는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사촌들과 함께 짧은 산책을 나섰다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좀 더 산책하고 싶은 눈치의 시냐. 시냐, 그러면 아빠가 동생을 엄마에게 맡기고 올게. 라며 현관 기둥 앞에 시냐를 잠시 세워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빠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초.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시냐군이 이미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그 즉시 가족들은 집 뒤편의 야산과 동네 곳곳을 뒤졌지만 시냐를 찾을 수 없자 납치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결국 경찰부터 지역 주민들까지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 샅샅이 수색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자, 그로부터 6년 뒤인 1995년 일본 T 방송사에서 실종된 시녀를 찾기 위해 생방송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방송 종료 5분 전 한 통의 미스테리한 전화가 걸립니다. 나는 가와사키에 사는 하야시라고 합니다. 익명만 보장해 준다면 시냐의 행방을 제보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행자였던 와타나베 마리 아나운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와사키시에 사는 시상, 시냐의 행방을 알고 계신다고요? 뭐 하는 거야? 예, 정말. 뭐 하는 거야? 네, 정말 한석준 아나운서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네요. 저는 중요한 건 절 실수하지 않아요. 이분은 잘 까먹어서 저런 짓을 안 해요. 자, 이에 당황한 제보자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고요. 당연하지. 끝내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지금 30년이 흘러갔습니다. 찰나의 시간 20초.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녀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안타까운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